5월 달에는 PER이 높은 종목보다는 중저 PER이면서 금리와 물가 상승의 부담을 이길 수 있는 고성장주 반대쪽의 그런 섹터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 한 끼는 5월 증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한진 KTB투자증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 국내 증권사에서도 증시 조정론, 증시 신중론 얘기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실제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는 이 리스크 오프, 이런 현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위험 회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기류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저항선에서 약간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다르게 보면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또 꾸역꾸역 또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지수가. 그래서 코스피도 3,200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시장이 약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최근에 이제 조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체로 5월엔 팔아라였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 이제 5월 들어가면서 2분기 증시 전망에 대한 중간 점검격으로 당초의 전망과 좀 달리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가장 큰 환경적 변화는 물가와 좀 금리 상승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지금 발표되고 있는 1분기 기업 실적 같은 어떤 기본적인 지표들은 상당히 좀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확장되고 기업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와중에 당연히 물가와 금리는 좀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기 확장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비싸져 있는 상태,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한 1년 이상을 유동성 랠리를 미리 펼쳐왔다는 점, 글로벌 증시의 PER이 평균적으로 50%에서 60%가 지금 올라 있거든요. 퍼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올해 경기나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해서 미리 주가가 갑을 해서 미리 앞당겨서 지금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금리 상승이 지금까지의 좋은 증시 기류에 좀 성가신 존재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은 좋지만 좀 금리 좀 안정돼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약간 훼손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점이 지금 약간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5월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주식 전략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주식 투자를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5월의 주도주는 어느 섹터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가나 금리가 예상보다는 아주 심각한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는 살짝 기울기가 높은 그런 분위기의 물가나 금리 상승 기조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성장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이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성장주보다는 금리나 물가가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에 숫자가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소재나 산업재나 에너지나 내지는 좀 경기 민감주 전반적인 섹터나 아니면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의 섹터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나 금리의 상승의 어떤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현실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너무 이제 PER이 높은 종목보다는 PER이 조금 중저 PER이면서 금리와 물가 상승의 어떤 부담을 이길 수 있는 고성장주 약간 반대쪽에 비껴 있는 그런 섹터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어적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5월만 지나가서 이제 6월 하반기를 내다보면 6월의 장이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약간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을 틈타 저점 매수 구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 그렇게 고성장주가 기대 이상으로 끌고 올라가는 굉장히 요란한 장, 큰 폭의 어떤 그 불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컨택 위주로 투자를 해야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다소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좋아지는 펀더멘탈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기업들,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말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지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대치와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을 찾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증시는 가치주다 성장주를 떠나서 실적주를 조금 조준사격해야 되는 까다로운 한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건가요? 시장이 좀 앙탈을 부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전체로 좀 무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유동성 환경도 살짝 금리 상승으로 약간 부담이 좀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주도군을 형성하면서 벌키하게 아주 헤비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반기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조금 올해는 그렇게 큰 어떤 수익률을 뺏을 길게 잡고 노리기보다는 정확한 가치 판단 그리고 좀 그 틈새에서 조금 그래도 어떤 수익 구조가 바뀐다든지 지금 뭐 경기 회복에 여러 가지 원가 상승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뭐 오히려 너무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보다는 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소비재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뭐 생활과 밀착된 기업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찾으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월의 증시 전략과 하반기 증시 전략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정말 까다롭게 실적이 크게 증가할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 박사님께서 KTB투자증권에서 사실 자산 배분 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넘어서 다른 자산으로 좀 넓게 봤을 때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좀 여쭤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물가보다 금리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자산에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질문 주셨듯이 지금은 사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저물가의 고성장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차별화되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직 회복이 미진한 국가나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V자형 경기의 초입 부분이고 어떤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국면에서는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조금 차별화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저금리 저물가의 일방적인 수혜를 받은 섹터 쪽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자산군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가령 유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금리 대비 상대 강도로 보면 사실 원유가 다른 자산보다는 조금 싼 편이거든요. 절대 수익률은 그동안 높고 뭐 원유가 지난 한 1년간 보면 한 4배 올랐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대비 지금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구리보다는 원유라든지 암호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보다는 금. 금은 아닙니다. 금은 조금 제외하고 싶은 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또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보다는 오히려 주식이 나을 것 같고요. 주식 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쪽보다는 안정성장주 내지는 경기민감주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도 아연이나 니켈이나 구리보다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뭐 돈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ETF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ETF의 글로벌 자금 순유출 순유입을 봤을 때 중국 헬스케어 그리고 차이나 넥스트라는 이제 창업한 ETF 또 농산물 ETF에는 자금이 순유입을 했는데 원유 ETF에서는 자금이 순유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자금은
올랐으니까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짧은 기간에는 좀 그게 정확한 뭐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수익률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목적의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긴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조조정 이슈하고 부채 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원유 쪽은 좀 일시적인, 환율 시장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좀 움직임이 거칩니다. 매주 좀 뒤바뀜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성장주 쪽에 돈이 흘러간다는 것만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위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리스크 오프 환경은 아니고요. 위험 자산 중에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더 발굴해서 끌어올리는 지금 국면이지 손 털고 위험 자산을 뭐 이렇게 좀 외면하는 투자 심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스틸 게임을 좀 지속하고 싶다라는 투자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주식에서 좀 채권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약간 손터는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금리가 조금 더 올라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올라가고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비싸지는 시점이 되겠죠. 그걸 저는 뭐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원래는 한 1.5% 이상 되면 시장이 조금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봤는데 워낙 경기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고 기업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금리의 부담, 유동성의 부담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한 미국 국제 금리 한 2% 위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시점으로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시점은 아무래도 뭐 미국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개시 시기와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1분기를 지나서 보니까 글로벌 물가가 생각보다는 살짝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반기 바로 여름 지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2%를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때 기술적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식시장 조정장이 올 수 있고 2%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지속될까가 또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금리의 상승 궤적은 제가 추정컨대는 아직은 저수요 경제이기 때문에요. 저합 경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계 경기가 다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상승이 선형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출렁거리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또 다시 또 조정을 보이고 이러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3%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제금리가.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금리가 출렁거리면서 움직이면 또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는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2% 넘어가면 어머나 이거 시장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또 막상 지금 작년에 0.5% 미국제 10년물 금리에서 1.5%까지 100bp가 올라왔는데 별로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 여기서 또 금리가 올라가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금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때 혹은 뭐 조금 눌려있던 금리가 갑자기 튈 때 이런 구간에서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기술적 조정을 보인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8월 여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살펴봤었는데요. 테이퍼링 우려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직전 테이퍼링 기간이 2014년 그리고 15년부터 연말에 이제 금리를 첫 인상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2013년 하반기부터 뭐 14년에 걸쳐서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유로화가 거의 뭐 25% 정도 빠졌습니다.
절하됐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왔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로벌 유동성도 좀 복잡하게 풀렸고 유로존도 만만치 않게 통화를 완화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직전 테이퍼링 때 달러가 좀 강세, 유로화 약세로 갔던 것을 좀 반추해 본다면 이번에도 적어도 10% 이상의 달러 강세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테이퍼링이 달러 강세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정도로 예상을 봐야겠네요. 네, 테이퍼링이 쭉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뭐 물가 상승 때문에 연준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이퍼링 개시 시점을. 그렇다고 보면 내년 중반 정도의 테이퍼링을 저는 시작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격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거든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11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1년 1개월 만에 2억 원이 오른 셈이거든요. 직전 대비했을 때 이 상승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진 건데 금리 영향을 또 받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좀 내다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금리에 민감한 자산이죠, 부동산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영끌이라고 어쨌든 20, 30대 차입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저는 금리보다도 뭐 같은 의미지만 유동성의 구조의 변화를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동산이 M1 그러니까 협의의 통화와 뭐 M2 광의의 통화 이 두 통화의 군의 어떤 비율의 변화로 잘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계속 오르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 자산 중에서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자부 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현금 자산을 옮기게 되지요. 현금성 자산을. 그러다 보면 일종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의 일종인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유입량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통화 구조의 변화, 협의의 통화는 좀 줄고 이자를 주는 통화 쪽으로 조금 머니 무브가 일어나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예금 자산이 늘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기 수요는 조금 줄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동성의 구조적 변화는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 돈을 안 풀기 때문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 테이퍼링 같은 게 시작되거나 뭐 전 세계적으로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이제 보는 통화 자체가 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M1뿐만 아니라 M2도 영향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광의의 통화 M2는 늘게 돼 있고요. M1은 이제 줄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 현금 유동성이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이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발권한 통화량보다는 조금 오갈 데 없는 유동성 M1이라는 협의의 통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본원 통화는 50% 증가했는데 이런 M1 협의의 통화는 70%나 증가했거든요. 작년에 2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뭐 앞서 말씀 나눴던 원자재부터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까지 물론 전체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주가나 집값이 다 올라간 건 아니고 펀더멘탈 요인도 있지만 유동성 요인이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라는 부분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이 금리가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의 양은 조금씩 이제 서서히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저금리의 효과가 조금 역할을 우리 상반기처럼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유동성의 부족 측면에서 사실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증시의 이 상승 동력으로서의 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뭐 사실은 뭐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좀 해석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더 발권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경기가 워낙 빠르게 회복되고 기업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직 완전 고용은 아니지만 전 세계 고용 회복이 좀 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질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바이든 정부가 재정 정책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또 집행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조금 경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과열되기 시작하면 속도 조절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또 공화당의 반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예상했던 진도율보다는 조금 더디게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영원히 계속 완화적이고 경기 부양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 뭐 이걸 상수로 두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변적이다.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정책 기조나 강도도 조금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을 반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주식은 미국 해외 주식을 주식은 말하나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2021년까지는 저는 웬만한 신흥국보다는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을 것 같고 조정 국면이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겠지만 반등하는 힘은 훨씬 미국 증시가 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뭐 50% 이상, 한 60%까지 좀 가져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제 생각에는 신흥국 증시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른 증시 가지 마시고 대만, 중국, 뭐 좋은 증시 많지만 굳이 가신다면 대만, 중국을 가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 증시가 지금 리레이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변곡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한국 증시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답을 찾지 마시고. 원하니까 편하죠. 네, 또 편하고 잘 알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또 뭐 자료도 많고요. 자주 나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님과 5월 증시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